과학기술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 밖에서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그다음 공공 R&D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다들 아시겠는데 우리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산업계가 좀 시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000년 초반에는 5% 중반, 최근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3% 밑에, 2% 후반인데 선진국들의 최근의 모습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저점으로 해서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경기부양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얘네들은 최근 10년 동안 제조업에서 강한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했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업들은 구조조정을 안 했고 그 결과 이제 최근 2, 3년부터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조선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이런 쪽에서 심각한 구조조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력 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왜 기업들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 이유는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 이걸 대변이 되는데, 왼쪽 보시면 기업의 예금은 비중은 상당히 계속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기업들 설비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죠. 투자할 데가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앞으로 얘기지만 생산 가능도가 이제 내려갑니다. 급격하게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 감소에서 투자와 고용, 노동이 그 힘을 잃게 되고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죠. 유일하게 남은 이제 성장 변수가 TMP, 기술 혁신인데, 여기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잠재 성장률을 저희가 분해를 해봤습니다. 분해를 했는데 잠재 성장률은 4.7%에서 3.2%로 1.5%포인트가 떨어졌는데 기술 혁신이 그 중에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 기간 안에 우리가 기술 혁신이 없었다는 거고, 바꿔 말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이해를 해볼 만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경쟁력 얘기로 넘어가는데, 유엔에서 주요 제조업의 강국들에 대해서 이제 경쟁력 순위를 매는 게 있습니다. 2005년만 보시면 저희가 이제 6위였고요. 중국이 17위. 근데 저희는 계속 좀 올라갔습니다. 4위까지 올라가다가 최근에 오히려 떨어졌고, 중국은 17위에서 빠르게 격차를 줄여서 2015년에는 저희를 제꼈고요. 2016년에는 미국만 제꼈습니다. 우리가 못했던 것도 있지만 이제 중국이 빨리 쫓아왔던,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왼쪽은 현재 우리 주력 8대 제조업 중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한국이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선박 4개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불과 3년 후면 조선업을 빼놓고는 전부 다 다른 나라에게 주도권을 내준다. 이게 이제 산업계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산업이 어려운 가장 현실적인 이유를 들자면 이건데요. 중국입니다. 우리가 중국 시장이 개방된 게 이제 2000년 초반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시장 개방을 했고, 그때만 해도 중국의 내수 시장은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한 2배?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8배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 점유율과 중국 점유율을 막대로 보고 계시는데, 저희는 지금 수출 점유율이 한 3.5%? 한 20년 전에는 2.9%였는데 조금 늘었고, 중국은 2000년에 저희하고 비슷했습니다. 마켓슈어가. 근데 지금 13.5%로 확 늘었죠. 시장의 규모, 그리고 중국 제조업의 세계 시장에 대한 잠식, 이런 게 빨리 이제 진행이 되면서 포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500대 기업 수를 발표를 하는데, 2000년만 하더라도 한국이 11개, 중국이 12개였는데 2017년에는 저희는 한 4개 정도 늘었는데 중국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 사이즈, 그리고 내수 시장, 그리고 빠른 수출 시장의 추격, 이런 것들이 우리 주력 제조업의 위기의 현실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떨까? 우리 주력 제조업의
왼쪽은 이제 한국과학기술계획평가원에서 한국과 중국의 120개 국가전략기술의 격차를 나타낸 건데요. 여기 빨간색이 중국이고 최고 수준, 최고 기술국가 대비 5년 정도 뒤쳐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4년 뒤쳐졌고요.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08년만 해도 한 3년 조금 안 된 수준까지 차이가 크게 났었죠. 이게 많이 좁혀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한중간의 산업기술의 격차도 지금 2017년도에 기준으로 1년이 채 안 되는 많이 쫓아오고 있다. 특히 일부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제조업이 이미 밀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국내 문제로 좀 돌아오면 우리가 이제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많이들 얘기를 했고요. 그게 뭐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뭐 10년 전부터 쭉 얘기했는데 왼쪽 그림 보시면 비중입니다. 제조업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죠. 제조업이 지금 22% 좀 넘는 수준에서 2000년에 최근에 보면은 거의 30% 육박하고 있고요. 서비스업 비중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사실은 경제가 발전되면 서비스업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제조업 쪽에 몰려있다는 게 문제고, 서비스업 자체의 어떤 효율성이나 생산성 보면 서비스업은 거의 생산성이, 노동 생산성이 변화가 없습니다. 제조업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산업 구조의 경직성 문제도 우리 지금 산업계 내부적으로 좀 해결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력 제조업이 어렵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력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수출 규모만 보시면 불과 한 2년 전에 2016년에 600억 달러였는데 작년에는 2배가 넘었죠. 1200억 달러. 우리 수출의 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정 업종이 우리 수출의 20%를 넘는 케이스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다른 쪽이 그만큼 못했다는 거죠. 오른쪽은 이제 전체 수출과 반도체 수출 증가율인데,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니까 최근에 이제 뭐 12월부터 올해 1월 통계까지 보면 갑자기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양날의 칼이 됐죠. 반도체가 잘 나갈 때는 수출도 좋았는데 반도체가 최근에 힘을 못 쓰니까 수출도 망가지는 겁니다. 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제 최근에 신수출 성장 동력을 한 4-5개 정도 꼽고 있는데요. 그중 화장품 빼고 이런 쪽에서 이제 최근에 수출 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빠르다는 건데 금액 자체로는 딱 얼핏 보기에 커 보이지만 이 4개를 합해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력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주력 산업, 특히 이제 산업계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밖에서 산업계나 민간 쪽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규모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미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공공R&D 쪽은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왼쪽에 보시면 R&D 예산 증가율과 우리나라 전체 예산 증가율입니다. 2019년 예산이 아마 전체 예산이 한 47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 좀 특징적인 게 있죠. 여기 전체 예산 증가율은 여기 2015년 이전만 보면은 R&D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았습니다. 그만큼 국가 재원의 배려, 그 다음에 R&D 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았다는 거죠. 근데 2016년을 기점으로 보시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R&D 예산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거죠. 국회에서 이번에 이제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제출한 걸 가지고 이제 증액을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SOC가 국회에서 심의할 때 1조 약 2천억 원, 6천억 원 그 정도가 들었고요. R&D는 1천억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조차도 R&D보다는 SOC를 더 우선순위를 많이 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전체 예산 대비 국가연구개발 사업 비중을 많이 줄었는데 우리나라 GDP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게 2016년 기준으로 보면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우리가 국가연구개발 사업 비중이 훨씬 높다. 아직까지는 민간에서 보기에는 이만큼 배려해 주고 있는 사업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국가 사업
타당성을 계산할 때 BC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용 또는 편익이 얼마나 될까. 근데 민간에서 물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딱 보기에는 투자는 하는데 편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 성과는 어딨을까?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공공 R&D 투자를 현재 가치화, 2016년 기준 현재 가치화하면은 약 186조 정도 나옵니다. 그거를 R&D에 투자를 안 하고 자본금 8천억 원짜리를 230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죠. 왜 8천억 원의 의미는 뭐냐면 삼성전자 자본금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230개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니까 공공 R&D에 투자하는 게 많으냐,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230개를 만드는 게 많느냐. 그거에 대한 의미. 그리고 R&D 예산이 한 20조 원 정도 되는데요, 한 해.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비가 20조 정도 됩니다. 한 해 그거를 공공 R&D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KTX를 하나 더 까는 게 옳은가? 그거에 대한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게 국가의 이제 행정 절차니까요. 근데 민간은 되게 시급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데 일단은 어떤 이슈가 생기면 이런 절차를 걸쳐서 꽤 오래 걸립니다.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도 선정해야 되고 연구 대상자도 선정해야 되고. 근데 민간은 예를 들어 어디가 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최근에 AI 인력 양성에는 최소한 3, 4년은 걸릴 거고요. 그걸 기다릴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바로 해외 연구센터를 건립하죠. 그러니까 최근 주요 기업들이 AI 센터를 이제 해외에다가 이제 만드는 그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정부 사업은 좀 느긋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민간은 저런 식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 힘들어하죠. 예. 자, 네 번째는 물론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또는 언론 인터뷰 내용인데 너무 유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자, 왼쪽의 내용 보시면 이제 신문 기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언론에서 과장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저는 요게 좀 세 번째 게 자, 알파고 뜨고 나니까 정부 예산 사업에 과제를 신청할 때 AI라는 말을 많이 넣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갑자기 인공지능 전문가가 많아졌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과기 행정 체계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점, 독립성이죠. 예. 정권 교체할 때마다 핵심 주제가 바뀌고, 과연 이런 속에서 공공연구개발 사업,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효율성을 발휘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최근에 이제 중기부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림의 내용은. 근데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사회 문제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그거의 해결책으로 사용되는 게 맞는가? 그리고 또 어느 적당히 해야지라는 이제 민간의 시각이 있고요. 물론 이제 중소기업이 하도 우리나라가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는 취약하니까 국가연구개발 사업 지원하는 거 이런 거는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만 길어진 운동장 문제에 주된 해결책으로 등장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여섯 번째는 왼쪽에 이제 국가심 시민대상 사업 규모인데요. 뭐 금액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7년 보면 1,600건입니다. 그 영업일수로 해서 대충 계산해 보면 하루에 6건. 하루에 6건 심의가 가능한가? 예.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 그리고 공공 R&D 과제 수를 보면 최근에 6만 건이 넘었다 그래요. 6만 건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이 가능할까? 예, 그런 부분도 좀 듭니다. 자, 요건 참고로 이제 R&D에 대한 산업계 시각보다는 국민인식이고요. R&D 성과 정도에 대한 그룹별 시각을 보시면 연구자는 좀 성과가 높다 그러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좀 많은 비중이 줄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 차이가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께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건 참고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산업 쪽에서 바라본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어떨까? 첫 번째는 공공 R&D 규모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내실화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특히 이제 비효율성, 공공사업이라는 게 정부사업이라는 게 민간 부분보다는 이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을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도 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비판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논문 수, 그다음에 최근에는 기술 이전, 뭐 사업화 이런 식으로 성과 지표가 자꾸 바뀌는데 그게 옳은 건가? R&D라는 게 성과가 오래 걸린다는 건 국민들도 압니다. 당장 어떤 지표에 집착해서 그걸 만들어낸다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인 그리고는 이제 단기적인 주제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주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20조라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돈입니다. 연구자나 그다음에 연구기관이 좀 연구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주제가 제일 중요하죠. 뭐 어떤 식으로 하고 누가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 주제에 보다 많은 좀 시간을 할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국가 연구개발 기관에 대한 건데요. 항상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출연연 자체도 관료주의에 편승해서 무언가 자기네들의 이익을 얻은 건 아닌지 반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물론 이제 연구과제의 뭐 배분이라든가 집행 이런 것도 있지만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고유 미션, 그게 사실 핵심이지 않을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역시 선택과 집중, 잘하는 사람, 잘하는 기관에 예산을 몰아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찌 보면 계속 기존에 해왔던 과제 외에 새로운 연구 주제가 계속 덧붙여진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잘하는 사람, 잘하는 기관에 몰아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밖에서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학기술인이 아닙니다. 잘 모르죠. 그리고 이제 시각이 편협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릴 건 요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 이슈. 첫 번째는 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우리가 왜 할까? 헌법 제127조를 보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한다.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 목적이죠. 이 법의 목적은 역시 국민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할 때 자신의 뭐 명예나 그다음에 연구비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장에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이죠. 근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쯤은 왜 우리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밖에서 생각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이상은 어떨까? 이제 공공 R&D 쪽도 국가 예산에서 다른 부분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모습을 보면 경쟁에서 밀리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한국 사회와 그다음에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입증해내야 됩니다.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은 과연 과학기술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의 보편적인 시각이죠. 자기는 못 먹고 힘들어도 자식 세대는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다. 이게 아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 R&D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당장의 성과를 내라는 보여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기다린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린다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한국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로운 삶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만 보여줘도 지금 이제 20조 그런 가능성만 보여줄 수 있다면 40조, 60조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할당을 해줄 수 있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이 2시 53분인데요. 3시 10분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문길주 ES 총장님을 좌장으로 모셨고 10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저희가 사전회의도 2번을 하고 굉장히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토론회에도 좀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밖에 커피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커피 드시면서 담소 나누시기 바랍니다. 들었죠. 시장의 규모 그리고 중국 제조업의 세계 시장에 대한 잠식 이런 게 빨리 이제 진행이 되면서 포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500대 기업 수를 발표하는데 2000년만 하더라도 한국이 11개, 중국이 12개였는데 2017년에는 저희는 한 4개 정도 늘었는데 중국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 사이즈 그리고 내수 시장 그리고 빠른 수출 시장의 추격 이런 것들이 우리 주력 제조업의 위기의 현실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떨까? 우리 주력 제조업에 왼쪽은 이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한국과 중국의 120개 국가 전략 기술의 격차를 나타낸 건데요. 이게 빨간색이 중국이고 최고 수준, 최고 기술 국가 대비 5년 정도 뒤쳐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4년 뒤쳐졌고요.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08년만 해도 한 3년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차이가 크게 났었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좁혀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한중간의 산업기술의 격차도 지금 2017년도에 기준으로 1년이 채 안 되는 많이 쫓아오고 있다. 특히 일부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제조업이 이미 밀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국내 문제로 좀 돌아오면 우리가 이제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많이들 얘기를 했고요. 그게 뭐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뭐 10년 전부터 쭉 얘기했는데 왼쪽 그림 보시면 비중입니다. 제조업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죠. 제조업이 지금 22% 좀 넘는 수준에서 2000년에 최근에 보면은 거의 30% 육박하고 있고요. 서비스업 비중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사실은 경제가 발전되면 서비스업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제조업 쪽에 몰려 있다는 게 문제고 서비스업 자체의 어떤 효율성이나 생산성 보면 서비스업은 거의 노동 생산성이 변화가 없습니다. 제조업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 구조의 경직성 문제도 우리 지금 산업계 내부적으로 좀 해결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력 제조업이 어렵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력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수출 규모만 보시면 불과 한 2년 전에 2016년에 600억 달러였는데 작년에는 2배가 넘었죠. 1200억 달러. 우리 수출의 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정 업종이 우리 수출의 20%를 넘는 케이스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다른 쪽이 그만큼 못했다는 거죠. 오른쪽은 이제 전체 수출과 반도체 수출 증가율인데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니까 최근에 이제 뭐 12월부터 올해 1월 통계까지 보면 갑자기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양날의 칼이 됐죠. 반도체가 잘 나갈 때는 수출도 좋았는데 반도체가 최근에 힘을 못 쓰니까 수출도 망가지는 겁니다.
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제 최근에 신수출 성장 동력을 한 4-5개 정도 꼽고 있는데요. 그중 화장품 빼고 이런 쪽에서 이제 최근에 수출 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빠르다는 건데 금액 자체로는 딱 얼핏 보기에 커 보이지만 이 4개를 합해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력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주력 산업, 특히 이제 산업계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밖에서 산업계나 민간 쪽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규모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미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공공 R&D 쪽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왼쪽에 보시면 R&D 예산 증가율과 우리나라 전체 예산 증가율입니다. 2019년 예산이 아마 전체 예산이 한 47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 좀 특징적인 게 있죠. 여기 전체 예산 증가율은 여기 2015년 이전만 보면은 R&D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았습니다. 그만큼 국가 재원의 배려, 그 다음에 R&D 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았다는 거죠. 근데 2016년을 기점으로 보시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R&D 예산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거죠. 국회에서 이번에 이제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제출한 걸 가지고 이제 증액을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SOC가 국회에서 심의할 때 1조 약 2천억 원, 6천억 원 그 정도가 들었고요. R&D는 1천억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조차도 R&D보다는 SOC를 더 우선순위를 많이 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전체 예산 대비 국가연구개발 사업 비중을 많이 줄었는데 우리나라 GDP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게 2016년 기준으로 보면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우리가 국가연구개발 사업 비중이 훨씬 높다. 아직까지는 민간에서 보기에는 이만큼 배려해 주고 있는 사업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국가 사업의 타당성을 계산할 때 BC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용 또는 편익이 얼마나 될까. 근데 민간에서 물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딱 보기에는 투자는 하는데 편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 성과는 어딨을까?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공공 R&D 투자를 현재 가치와 2016년 기준 현재 가치하면은 약 186조 정도 나옵니다. 그거를 R&D에 투자를 안 하고 자본금 8천억 원짜리를 230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죠. 왜 8천억 원의 의미는 뭐냐면 삼성전자 자본금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230개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니까 공공 R&D에 투자하는 게 많으냐?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230개를 만드는 게 맞느냐. 그거에 대한 의미. 그리고 R&D 예산이 한 20조 원 정도 되는데요. 한 해.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비가 20조 정도 됩니다. 한 해 그거를 공공 R&D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KTX를 하나 더 까는 게 옳은가? 그거에 대한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게 국가의 이제 행정 절차니까요. 근데 민간은 되게 시급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데 일단은 어떤 이슈가 생기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꽤 오래 걸립니다.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도 선정해야 되고 연구 대상자도 선정해야 되고. 근데 민간은 예를 들어 어디가 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최근에 AI 인력 양성에는 최소한 3-4년은 걸릴 거고요. 그걸 기다릴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바로 해외 연구센터를 건립하죠. 그러니까 최근 주요 기업들이 AI 센터를 이제 해외에다가 이제 만드는 그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정부 사업은 좀 느긋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민간은 저런 식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 힘들어하죠. 예. 자, 네 번째는 물론 이제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또는 이제 언론 인터뷰 내용인데 너무 유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자, 왼쪽의 내용 보시면 이제 신문 기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언론에서 과장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저는 요게 좀
세 번째 게, 자, 알파고 뜨고 나니까 정부 예산 사업에 과제를 신청할 때 AI라는 말을 많이 넣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갑자기 인공지능 전문가가 많아졌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과기 행정 체계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점, 그러니까 독립성이죠. 예. 정권 교체할 때마다 핵심 주제가 바뀌고, 과연 이런 속에서 공공연구개발 사업,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효율성을 발휘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최근에 이제 중기부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림의 내용은. 근데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사회 문제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그거의 해결책으로 사용되는 게 맞는가? 그리고 또 적당히 해야지라는 이제 민간의 시각이 있고요. 물론 이제 중소기업이 하도 우리나라가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는 취약하니까 국가연구개발 사업 지원하는 거 이런 거는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만 길어진 운동장 문제에 주된 해결책으로 등장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여섯 번째는 왼쪽에 이제 국가시민대상 사업 규모인데요. 뭐 금액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7년 보면 1,600건입니다. 그 영업일수로 해서 대충 계산해 보면 하루에 6건. 하루에 6건 심의가 가능한가? 예.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 그리고 공공 R&D 과제 수를 보면 최근에 6만 건이 넘었다 그래요. 6만 건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이 가능할까? 예, 그런 부분도 좀 듭니다. 자, 요건 참고로 이제 R&D에 대한 산업계 시각보다는 국민 인식이고요. R&D 성과 정도에 대한 그룹별 시각을 보시면 연구자는 좀 성과가 높다 그러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좀 많이 비중이 줄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 차이가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께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건 참고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산업 쪽에서 바라본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어떨까? 첫 번째는 공공 R&D 규모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내실화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특히 이제 비효율성, 공공사업이라는 게 정부사업이라는 게 민간 부분보다는 이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을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도 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비판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논문 수, 그 다음에 최근에는 기술 이전, 뭐 사업화 이런 식으로 성과 지표가 자꾸 바뀌는데 그게 옳은 건가? R&D라는 게 성과가 오래 걸린다는 건 국민들도 압니다. 당장 어떤 지표에 집착해서 그걸 만들어낸다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인 그리고는 이제 단기적인 주제보다는 중장기적인 주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20조라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돈입니다. 연구자나 그다음에 연구기관이 좀 연구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주제가 제일 중요하죠. 뭐 어떤 식으로 하고 누가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 주제에 많은 좀 시간을 할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국가 연구개발 기관에 대한 건데요. 항상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출연료 자체도 관료주의에 편승해서 무언가 자기네들의 이익을 얻은 건 아닌지 반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물론 이제 연구과제의 뭐 배분이라든가 집행 이런 것도 있지만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고유 미션, 그게 사실 핵심이지 않을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역시 선택과 집중, 잘하는 사람, 잘하는 기관에 예산을 몰아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찌 보면 계속 기존에 해왔던 과제 위에 새로운 연구 주제가 계속 덧붙여진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잘하는 사람, 잘하는 기관에
몰아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밖에서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학기술인이 아닙니다. 잘 모르죠. 그리고 이제 시각이 편협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릴 건 요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 이슈. 첫 번째는 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우리가 왜 할까? 헌법 제127조를 보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한다.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 목적이죠. 이 법의 목적은 역시 국민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할 때 자신의 명예나 그다음에 연구비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이죠. 근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쯤은 왜 우리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밖에서 생각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이상은 어떨까? 이제 공공 R&D 쪽도 국가 예산에서 다른 부분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모습을 보면 경쟁에서 밀리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한국 사회와 그다음에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입증해내야 됩니다.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은 과연 과학기술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의 보편적인 시각이죠. 자기는 못 먹고 힘들어도 자식 세대는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다. 이게 아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 R&D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당장의 성과를 내라는 보여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기다린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린다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한국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로운 삶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만 보여줘도 지금 이제 20조 그런 가능성만 보여줄 수 있다면 40조, 60조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할당을 해줄 수 있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